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끝까지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취임식에서 무슨 불상사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 많았는데요.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고 레이디 가가가 평화를 상징하는 커다란 금빛 비둘기 브로치를 달고 미국의 국가를 부르는 가운데 바이든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가 조용히 물러나긴 했지만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미국 대통령의 상징이죠. 핵가방도 직접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핵가방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자동으로 코드가 바뀌어서 사용 불가 상태가 되고 또 여분의 다른 핵가방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했던 모든 걸 바꾸겠다라고 공언한 조 바이든이죠. 우리 정부도 바빠졌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시급한 시점입니다. 1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1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지역의 단체장 연결해서 새해 구상 들어보고 있죠. 오늘은 예천군으로 갑니다. 김학동 군수 연결해 보겠고요. 이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참 많이 들리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연초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쾌조해 보이면서 전망이 밝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세청의 이 통관 기준 수출액을 보니까 이달 들어서 20일까지 수출액은 282억 달러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0% 넘게 10.6%가 증가했는데요. 네. 월간 수출액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4%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증가율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게 되면 이 반도체가 이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또 승용차, 무선 통신기기 대부분의 수출이 두 자릿수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석유 제품과 컴퓨터 주변 기기는 감소했는데요. 수출 상대국별 실적을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18% 넘게 늘었고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 모두 늘었지만 일본과 중동 지역은 줄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월간 수출액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지 주목이 됩니다.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자 물가도 또 2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이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 달 만에 0.7%가 올라서 두 달째 오름세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라는 건 국내 생산자가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농림수산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기상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과일, 채소류, 특히나 딸기의 경우에는 1년 전에 비해서 2배 올랐습니다. 사과, 오이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에너지 관련,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 서비스와 같은 업종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생산자 물가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이제 설 연휴까지 소비자 물가 이제가 오르게 되면
이제 주부님들 장바구니 물가가 걱정이 좀 됩니다. 그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나면 나중에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나면 이제 주부님들 장 보실 때 체감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뭐 수출 증가는 긍정적인 소식인데 수출 증가나 생산자 지수 물가 오름세 언제까지 갈 걸로 혹시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이제 수출은 일단 반도체가 견인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 급속하게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네. 다소 이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동전의 양면인데요. 물가가 이제 너무 내려도 문제지만 네. 너무 많이 올라도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물가 상승세는 좀 더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당장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그 미국 내부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일단 너무 극단적으로 양분화돼 있는 이제 내부수를 좀 추스리면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이 외교 방침은 기존의 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다릅니다. 이 탑다운 방식이 아닌 굉장히 주변국과 다원적으로 이제 협력하는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와 이제 외교나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협력할 부분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집값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경제하면 또 집값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계속되고 있는데 청년 세대는 내 집 마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감안해서 최장 40년 장기주택 대출 상품이 또 도입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대출받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최장 30년 네. 모기지 상품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걸 40년으로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매달 갚아야 되는 월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건 사실 이 집값 급등에 지금 영끌하고 있는 청년 세대를 위한 이 대책인데요. 이 상품은 이 미래소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더 많이 이제 빌려주는 건데, 네. 사실 참고로 이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이 있습니다. 현재 소득은 적어도 미래소득을 담보로 내 집 마련이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두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젊은 세대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년이 40년으로 늘어나니까 원금 갚을 시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근데 젊은 층이 이게 소득으로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찬반 논란도 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30세에 돈 빌려서 40년 동안 갚으라고 하면 70세까지 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게 있죠. 현재 우리 고용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이런 네.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물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높아진 집값을 때문에 아예 포기하느니 차라리 월세 개념으로 내는 40년 동안 월 갚아 나가는 방안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미래소득, 지금은 없지만 미래소득을 담보로 해서 좀 더 융통성이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꾸는 상황에서 40년으로 늘어나면 그래도 꿈은 꿀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고액 신용대출은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지난해부터 사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 규제를 해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신용대출 받아서 집 사거나 주식 투자하는 부작용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만 이제 원금과 이자를 이제 매달 분할하도록 유도해왔지만 앞으로 고액 신용대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에도 적용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아직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만기까지 이자만 내면 되는데 이제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신용대출은 굉장히 민감한데요. 왜냐하면 신용대출이라는 게 돈에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입이 줄어들 때 뭐 생계자금용이나 아니면 가게 하시는 분들은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혹시 마이너스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도 적용이 되나요? 직장인들 가장 걱정이 크실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늘 활용하는데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마이너스 통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용이 좀 불가능한 게 마이너스 통장의 기본적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리 한도를 설정합니다. 네. 그중에서 필요할 때만큼만 빌려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일관적으로 적용하기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소급 적용할지 여부다. 나 지금 그 미리 땡겨 받아야 되느냐. 금융당국은 뭐 신용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규 신용대출에게만 적용을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금 사정을 감안해서 당장 뭐 3월에 뭐 발표된다 하더라도 4월부터 적용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차차 언제 적용이 될지는 그때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에 적용될 거라는 관측이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 가진 사람들은 좀 긴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전문직, 신용도가 높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자도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이제 금액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타겟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에 한해서 네.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분할 상환 적용하는 방식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단 여기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 상환 비율이 있는데요. 네. 자신의 연소득에서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40%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규제를 모두한테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3억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 갚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봉이 낮으면 갚아야만 할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연봉이 낮으신 분들은 이제 연봉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골자고요. 네. 연봉 1억 이상인 고연봉자에 한해서 이런 이제 이 상환 의무를 좀 강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기준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건 추후 발표되는 대로 방식, 시기 그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LG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성적인 적자 보이는 휴대폰 사업 정리하는 수순에 돌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전명가라는데 LG 아픈 손가락 하면 휴대폰 사업입니다. 네. 지금 그 LG전자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매각이나 축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 운영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피처폰은 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기는 딱 거기까지였는데 스마트폰 대세가 되자 LG는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한테 주도권을 뺏긴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저가 시장은 이제 샤오미 같은 이제 중국 업체 물량 공세에 또 밀려서 고전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5조 원을 넘어섰고요.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약 1에서 2%입니다. 10위권 내외에 머물고 있어서 이러니 차라리 정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적자 사업 부분을 떼어낸다고 하니까 어제 오늘 LG전자 주가는 두 자릿수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폭등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정리한다고 하니까 폭등하는 거는 사업성이 안 좋은 걸 정리하면 당연히 LG전자 측에서 좋을 거니까 그 기대 심리로 폭등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LG전자가 매 신규 폰도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힘들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매각이나 축소한다고 발표를 해서요. 매각이 된다면 페이스북 등 몇몇 인수 후보 기업의 이름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가장 이제 비싼 값을 파고 제 주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 방향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사실 고용 문제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LG전자는 이제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성원은 매각을 하던 축소를 하던 계속 쭉 같이 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망하세요? 매각이나 축소 둘 중에 하나는 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뭐 전망할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이 LG전자가 바뀐 게 없고 지금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인수자를 찾을지 아니면 이제 해외 기업이 나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롤러블 폰을 얼마 전에 출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신기술이 적용이 된 이 스마트폰을 이제 내놓은 것도 어쩌면 이게 좀 그 몸값을 좀 올리려는 그런 이제 이 제스처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LG전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가전이며 전장 부품 쪽에는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 부분을 대폭 축소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마 이 롤러블 폰은 롤러블 TV 뭐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술 면에서는 아마 LG전자가 계속해서 그 뭐 이 소유권을 가져가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 부분을 정리를 하거나 뭐 매각을 하거나 축소를 해도 LG전자 측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만성적인 적자 부분을 떼어내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 부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LG전자의 목표 가격을 조금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올리는 추세.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지역의 단체장 연결해서 새해 구상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천군으로 갑니다. 예천군 김학동 군수 연결돼 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천군수 김학동입니다. 네, 이렇게 새해 들어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군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천군수입니다. 재물과 명예가 찾아온다는 흰소의 해를 맞아서 좋은 기운 듬뿍 받으시고 정치자 여러분 모두 희망하시는 일 뜻대로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국민들이 삶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까지 잘 돌보는 세심한 정책으로 국민과 더 잘 소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군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에는 코로나19도 좀 물러나고 희망적인 일들이 많아야 될 텐데요. 올해 군정은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실 계획이신지 알려주세요.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민선 7기 예천군 행정에 또 결실을 거둬야 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더 긴장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의 수건 사업인 원도심 경제 활성화, 그리고 명품 신도시 조성, 농가 소득 증대 등 취임 이후 추진해온 역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연계한 지역 발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서 진정하게 경북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들과 군민 그리고 출향인 모두의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또 군수님께서는요, 최근에 도청 신도시를 통과하는 문경 안동 철도 노선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왜 이렇게 꼭 필요할까요? 예, 교통망은 한 도시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으로 경북 도청이 이정된 지 6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나 성장 동력이 매우 부족해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원활하지 못한 교통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인근 시군에 비해서 철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예천군의 현실은 산업 물류라든가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경에서 도청 신도시를 거치고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전국 도청 소재지 가운데 유일하게 경북 도청만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북 북부권 균형 발전과 신도시 활성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경북 도청 신도시를 지나는 철도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는데요. 금년 4월에 확정될 예정인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꼭 문경에서 도청 신도시 그리고 신공항을 잇는 철도 노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영동 의원님 그리고 안동시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에는 좀 기쁜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꼭 철도가 좀 마련이 돼서 도청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이 다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예천군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농업 발전을 위한 새해 구상 어떻게 짜고 계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천군 행정에서는 금년부터 농정 분야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농정과 외에 기존에 있었던 산림축산과를 산림녹지과와 축산과로 분리해서 임업 분야와 축산 분야의 소득 증진을 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926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농업시설 현대화, 예천 한우 브랜드화, 소득 작물 다양화 등의 사업으로 부자 농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자연재해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서 농업인 자연재해 보험을 적극 지원해서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그 외에도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을 지원해서 농민들의 건강과 복지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기농 기촌 지원 정책 그리고 농촌 인력 지원 센터 운영 등으로 예천군 농업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서 우리 예천군이 최고의 농업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올해
3.77% 증가한 9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니까요. 예천군의 농업도 새로운 도약을 맞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천군이요. 아시아 20세 이하 육상 선수권 대회, 또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유치해서 육상의 메카로 또 부상하고 있잖아요. 요즘 뭐 유튜브로도 뜨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기대효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 예천군이 유치한 22년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는 아시아에서 총 45개국의 22개 종목의 선수 임원이 한 1,500명 정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육상의 10년을 책임질 제목을 발굴하는 아시아 최고의 권위 있는 육상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 유치의 직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는 5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수백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에서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TF팀을 조직하고 공설 운동장 시설 확충 등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일에 대한육상연맹의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유치해서 연간 16만 5천여 명의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예천을 방문하게 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을 찾아오는 선수들과 관계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육상과 양궁 중심의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서 지역 경기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뭐 예천에서 열린 육상대회가 워낙 인기라서 예천도 육상의 메카, 곧 예천하면 육상 이렇게 떠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또 도청 신도시 인구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이곳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 지난 연말에 호명면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한 신도시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과 둘레길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의 중심이 될 송편천 산책로 그 외에 숲속 놀이터와 명상원 등의 공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생활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체계를 개선해서 보다 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356억 원을 투입해서 22년 6월까지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요.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행정, 문화, 복지, 체육 등 공공 편익 서비스를 한 곳에 해결할 수 있게 돼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신개념 복합 시설입니다. 네. 그 편의성은 물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문화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민들의 그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 페스티벌과 같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예천에 사시는 분들이 뭐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굉장히 반기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워낙에 필요했었는데 필요한 것들이 딱 생긴다 하면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요. 근데 도청 신도시가 커지면서 반대로 원도심은 좀 위축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원도심 활성화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천읍은 한때 많은 유동 인구와 상가 활성화로 활기가 넘치던 지역이었는데 군청과 군의회 등 공공기관 이전과 경북 도청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재생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와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침체된 상권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도시재생 유딜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공영 주차장 조성, 간판 개선 사업
등의 속도를 더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역사문화전시관, 청년회관 등을 건립을 하고 전통시장에서는 고추, 마늘 온라인 판매 시설, 그 다음에 상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천 한우 실비체험센터, 또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 등의 건물들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은 총 3.2km 구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 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집중하고 구도심의 간판 정비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원도심 활성화 계획, 전선 지중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끝으로 2021년 올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바람일 텐데요. 코로나19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생계 위협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시름을 훌훌 털어버리고 환하게 웃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올해 감사합니다. 꼭 바라시는 바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천 군민들도 코로나19 잘 극복해서 올해는 좀 코로나란 얘기가 덜 들렸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천군 김학동 군수와 함께 새해 군정 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그제였나요? 19일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을 재수사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유가족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 11건,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8건, 모두 19건을 들여다봤는데요. 네. 이 가운데 해경지휘부 구조 책임과 특조위 활동 방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나왔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할 수 있지만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백서를 만들듯이 샅샅이 뒤져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해서 의혹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족들은 과거 검찰 수사로 처벌받았어야 할 해경 지휘부만 추가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수사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직접 만나서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검찰의 요청도 그래서 요식행위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번에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본 뒤 항고나 재정신청 등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장훈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찰 내용으로 보수단체도 공격까지 했는데 그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사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명피용 수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의혹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그냥 그거는 단순한 의혹, 단순한 의견 제시였다. 그래서 밝히기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그 고소건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씨의 행적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라진 7시간이요. 예. 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시간 행정에 대해서 기자회견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문건 등을 증거로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 문건에는 이 전 실장, 그러니까 그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말합니다. 이 전 실장이 VIP 당일 행적이 사참위 조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게 강력히 대응하라는 지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7시간 행적 조사를 저지하는 바람만 최소 8차례 이상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참위가 박씨 행적 조사를 갖다 추진을 하니까 해수부 차관은 사참위의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는 계획이 담긴 메모까지 작성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담긴 증거들이 특수단에 제공되기도 했고 또 특수단은 이전 실장과 정질천 전 청와대 인사석 등 9명을 재판에 넘기는 수준으로 그냥 마무리해버리고 이제 그 세월호 7시간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는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뭔 일을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유가족이나 사참위가 증거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공된 증거들에 대해서만 봤고 그 이외에는 뭐 알아보지 않았다. 참 답답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또 특수단 옛 국군 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다는 의혹도 이것도 무혐의 처분이죠. 특수단이 그 박근혜, 김기춘 등의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다 문건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기무사 내부 자료나 대통령 기록관 압수물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충돌된다는 사실을 검찰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찰은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보고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받은 사실은 있어요. 네. 심지어 보고를 받아서 그 보고 받은 사람이 만족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보고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가 맞나요? 네. 이전에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구체적인 지시를 한 내역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건 증거 자료도 없었어요. 근데 진술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그 내부자였죠. 그의 진술만 가지고 공모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기소를 추진했었거든요. 그것과 완전히 다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에 대해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세월호 참사 보도에 탁월한 취재력을 보였던 JTBC가 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기무사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이 공개를 한 것 자체가 정면 비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참사 당시 7개월 동안 기무사가 무려 대외부 문건 179건, 그러니까 전체 문건으로 따지면은 더 많습니다. 627건을 문건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179건을 JTBC가 입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분석한 보도를 연일 냈는데요. 모두 310부대, 310 부대가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입니다. 기무사는 참사 당일서부터 유가족 동향을 파악했는데 이 중에서 현장은 310 부대와 610 부대에게 맡겼어요. 610 부대의 보고서는 확보하지 못했는데 310 부대의 보고서를 봤더니 최종 보고는 기무사령관을 거쳐서 청와대에 들어갔고요. 보고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들이 이런 게 나옵니다. 참사 9일 뒤 4월 25일에는 보고 문건에 불순세란 용어가 들어갑니다. 불순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불순한 세력. 네. 예. 5월 19일 35번째 보고에는 유가족들 4명, 5명씩 모여서 보상 관련 대화를 한다. 대통령 담화 이후 유가족 대책회의를 연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28일 날 42번째 보고에서는 반정부 정치 성향이 있는 유가족 2명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을 강화한다고 적혀 있고요. 6월 보고 문건엔 유가족들이 조문객 감소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위기라는 등, 한 유가족이 생계보다 가족 대책의 활동에 집중한다는 등, 보상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단식 농성 중이던 김영호 씨 움직임도 실시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당시 실종자 가족을 강경, 온건, 중도 성향으로 나눈 다음에 의견이 센 가족들을 설득 적임자를 맨투맨식으로 지정한다는 내용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건에는 청와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아주 만족해하셨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어요. 네, 이게 사실뿐만 아니라 의견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평가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청와대와 또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까지 됐고 또 이렇게 뭐 명백한 증거도 있고요. 또 당시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순수한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또 썼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기무사 보고하고 참 맞아 떨어져요? 당연하죠. 지금 2014년 5월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을 샀거든요. 지금 유가족분들이 와 계시는데 순수 유가족분들 요청을 듣는 일이라면 누군가 나서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입장이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순수 유가족은 120명이 와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9월에는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JTBC 취재에 의하면 기무사 사찰이 2014년 4월서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이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시기와 이 순수한 유가족 운운하면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가족을 보고 순수한 유가족,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도 있다는 건데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법무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황교안 전 장관을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결론을 지었죠?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경일 해양경찰청 1, 2, 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찬호 당시 광주지방 검찰청장을 질책을 했다는 의혹을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수차례 충돌을 벌인 것도 의혹으로 제기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의 위반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검찰청장을 지휘하는 그 법적으로 기록돼 있는 지휘권의 발동만 갖고도 얼마나 언론들이 떠들썩했습니까?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직접 광주지방검찰청장이라든가 또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휘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다 무혐의 처리. 실제로 이번에 무혐의 처리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누가 다 연루돼 있냐면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네. 사실 검찰 출신이죠.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 역시 검찰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가족들이 연루돼 있는 것은 무조건 무혐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도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그래서 판단도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건 아니라면서 정치적인 비난과 형사처벌을 별개로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 적극적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 게 검찰 아니냐. 그런데 지나치게 무죄 가능성을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판단을 했다. 이것은 정경심 재판이라든가 기타 지금 월성 원전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과 너무 대비된 태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특별수사단에 이어서 곧 특별검사팀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바통을 이어받아서 남은 의혹 규명에 나서는데 수사 범위가 제한되거든요. 세월호 CCTV 영상 데이터 조작이라든가 DBR 바꿔치기 의혹 등에 한정되는데 정말 유족들이 원하고 있는 누가 왜 이 세월호의 구조를 막았고 또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참사를 방치했는가에 대해서는 밝히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가족들은 뭐 실망, 분노를 넘어서 이제 모기도 다 포기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또 앞으로는 이 문제가 더 논란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또 다시 다뤄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세월호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